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출발 증시 와이드 헤드라인입니다. 뉴욕 증시가 미국 대선 선거일을 하루 앞두고 약세로 마감했습니다. 하루 앞으로 다가온 대선과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주시하면서 현재 시각 4일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내 기업가치 재고를 위한 코리아 밸류업 지수 추종 ETF와 ETN이 첫 삽을 뜬 가운데 업계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국내 증시에 선순환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을 보이지만 한편 대형주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달 외환 보유액이 달러 강세 등 영향으로 42억 달러 넘게 줄었습니다. 한은 관계자는 미 달러화 강세로 기타 통화 외화 자산의 미 달러 환산액이 감소했고 분기 말 휴가가 소멸하면서 금융기관의 외화 예수금이 줄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내 개인 투자자들의 수건이었던 금투세가 마침내 폐지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야당이 장고 끝에 금투세 폐지에 동의를 하면서 금투세는 유예기간 종료를 2달 앞두고 4년 만에 사라지게 됐습니다. 성공 투자를 위해 출발하는 힘찬 첫걸음, 매일 아침 증시와이드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오은비입니다. 현재 시각 5일 미국 정치 역사상 가장 뜨거운 승부가 될 것이라고 예상되는 2024 미국 대선이 본격적으로 막을 올렸습니다. 승패를 좌우하는 경합주 7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어느 후보에게 승기가 기울였다라고 확실히 말할 수 없을 만큼 박빙의 승부를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후보의 지지층이 얼마나 투표장에 가느냐가 관건이 될 것 같은데 일단 트럼프 후보는 남성, 해리스 후보는 여성 유권자의 지지를 강하게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샤이 트럼프, 숨은 해리스의 지지층들이 과연 얼만큼의 투표에 힘을 보태줄지가 이 대선의 승패를 좌우할 것 같습니다. 북한과 대치 중인 우리 입장에서도 두 후보 중에 어느 후보가 승기를 잡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많이 변동이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해리스 후보가 당선이 될 경우에는 바이든 대통령의 기조를 이어받아서 한국과 미국의 이 협력을 강화를 하고 북한에는 어느 정도 압박을 가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한편 트럼프 후보가 당선이 된다면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변동성이 확대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국제 갈등도 더욱더 심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는 현재 미국의 대선에 시선을 모으고 있습니다. 잠시 후 이슈와이드를 통해서 오늘 미국의 대선에 대해서 전반적인 상황 살펴보고요. 여기에 맞는 전략까지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출발 증시 와이드가 준비한 소식들 먼저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소식들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조용찬 소장의 이슈와이드에서는 미국 대선과 중국 경기 부양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살펴볼 예정이고요. 똑똑한 경제에서는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자세한 브리핑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개장전 리포트에서는 금투세 폐지 기대감에 2차 전지와 바이오주가 강세를 보였던 어제장 우리 시장 자세한 분석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그럼 간밤 동안 있었던 자세한 글로벌 소식들 김영민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읽는 어젯밤 미증시 이야기 종목 브리핑 시작합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하락하며 마감했습니다. 다우존스 0.61% 하락했고요. S&P 500 지수 역시도 0.28%, 나스닥은 0.33% 하락하며 장을 마쳤습니다. 미 대선을 앞두고 시장이 눈치 보기에 나선 모습이었습니다.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커지면서 시장은 혼란스러운 하루를 보냈는데요. 나스닥과 S&P 500 지수 등락을 거듭하며 롤러코스터 장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대선 결과에 대한 불확실성이 이렇게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대선이 치러진 이후 불확실성이 해소되면 다시 뉴욕 증시는 강세를 보일 거란 전망에 힘이 실리는데요.
노무라 자산운용에 따르면 S&P 500 지수는 2008년 리먼 쇼크 때를 제외하고 지난 7번의 대선 이후 연말까지 평균 4% 뛰어 올랐습니다. 시장은 또 미 대선 이후 예정된 연준의 FOMC 정례 회의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11월에도 25베이시스 포인트 인하가 예상되는데요. 시카고 상품거래소 패드워치에 따르면 이날 연방기금 금리 선물 시장은 연준이 11월 FOMC에서 금리를 25베이시스 포인트 인하할 확률을 98%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미 10년물 국채금리는 하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 4.3%를 밑도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0.55% 빠졌습니다. 다시금 5,000선이 붕괴되며 4,974포인트 선에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엔비디아가 상승 마감했지만 전체 지수 상승을 견인하지는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국제유가는 중동 지역의 긴장 고조와 더불어서 오펙 플러스가 12월 예정된 석유 증산을 한 달 연기하기로 한 여파로 상승했습니다. WTI는 3.19% 오르며 배럴당 71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개별 종목들 위주로 살펴보겠습니다. M7 종목들은 엔비디아만 나홀로 상승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먼저 애플 하락했습니다. 0.4% 빠졌는데 버크셔 해서웨이가 보유한 애플 주식의 25%를 팔았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장에서 그 여파가 반영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버핏이 애플의 주식을 꾸준히 매각하는 건 더 오를 여력이 없다라고 판단했음을 시사한다고 시장은 해석하고 있는 건데요. 버핏은 시장 영향력이 막강한 만큼 잇따른 매도세로 애플은 상당한 부담을 떠안게 됐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역시도 0.47% 하락하며 408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엔비디아 오늘장 M7 종목 중 유일한 상승 종목인데요. 상승폭이 장중에 컸지만 결국 0.48% 오르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엔비디아가 다우지수에 편입된다는 소식이 오늘장에서도 반영이 된 건데요. 호재에 힘입어서 장중에 애플을 제치고 시가총액 1위 자리를 탈환하기도 했습니다. 빅테크들이 앞으로도 AI 인프라에 대규모로 투자하겠다고 밝힌 만큼 엔비디아의 실적 전망은 여전히 탄탄하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반면 다우지수에서 밀려난 인텔의 경우에는 주가가 3%가량 하락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엔비디아와 SK하이닉스 간의 연대가 더욱 끈끈해지는 모습인데요. 젠슨 황 CEO가 어제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SK 인공지능 서밋 2024에서 상영됐던 영상 대담을 통해 SK하이닉스와 엔비디아가 함께한 HBM 메모리를 통해 무어의 법칙을 뛰어넘는 진보를 지속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무어의 법칙은 인텔의 공동 창립자인 고든 무어가 제시한 개념인데요. 반도체 집적 회로의 성능이 약 2년마다 2배씩 늘어난다라는 내용입니다. 또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SK하이닉스의 6세대 HBM을 젠슨 황 CEO의 요구에 따라 6개월 빨리 공급하겠다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 SK하이닉스는 HBM3 16단 제품의 개발을 세계 최초로 공식화했는데요. 팀 엔비디아의 활약을 앞으로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알파벳은 1% 넘게 하락하면서 169달러 선에 장을 마쳤고요. 다음으로 살펴보면 아마존 역시도 1% 넘는 낙폭을 기록했고 메타 플랫폼스도 1.14%의 하락세를 그려냈습니다. 브로드컴 장중에 상승하는 흐름을 보이기도 했지만 결국은 0.22% 하락하며 168.55달러로 장을 마쳤습니다. 이어서 투데이 핫스탁입니다. 먼저 테슬라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10월 중국에서 부진한 판매 실적을 기록하면서 주가가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중국 승용차 시장정보 연석회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테슬라는 지난 10월에 중국 상하이 공장에서 68,280대를 출하했는데요. 작년 같은 달보다 5.3% 감소했고 9월보다는 22.7% 줄어들었습니다.
중국은 테슬라에게 가장 중요한 시장이기 때문에 실적 부진은 테슬라의 올해 연간 목표치 달성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데요. 블룸버그는 중국 자동차 업체들이 지난달에 기록적인 판매 실적을 올린 것을 고려해보면 테슬라의 판매량 감소가 더욱더 두드러진다고 분석했습니다. 이 같은 부정적 이슈에 테슬라에 대한 투심은 약화했고 주가는 엿새째 뒷걸음질 쳤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2.47% 하락하며 242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탈렌 에너지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가 서스퀘아나 원전에서 아마존 데이터 센터로 공급하는 전력량을 늘려달라라는 탈렌 에너지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자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탈렌은 서스퀘아나 원전을 보유하고 있고 올해 3월에 아마존과 원전 전력 구매 계약을 맺었습니다. 또 해당 원전 옆에 위치한 큐뮬러스 데이터 센터 단지를 아마존에 매각한 바 있습니다. 이번 여파로 주가는 2.23% 하락하며 170달러에 장을 마쳤습니다. 이 외에 콘스텔레이션 에너지와 비스트라도 함께 각각 12.46%, 3.15% 하락하며 동반 약세를 기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메리어트 인터내셔널입니다. 호텔 운영업체 메리어트는 3분기 실적을 발표한 후에 주가가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3분기 실적이 시장 기대를 밑돌았고요. 4분기와 올해 가이던스 역시도 실망스러웠기 때문입니다. 메리어트는 3분기에 매출 62억 6천만 달러, EPS 2.26달러를 기록했는데 이는 팩트셋의 전망치인 매출 62억 7천만 달러와 EPS 2.31달러를 모두 하회합니다. 메리어트는 4분기 EPS를 2.31달러에서 2.39달러 범위로 예상을 했는데 역시 팩트셋 전망치인 2.42달러를 하회하는 수치입니다. 올해의 EPS 가이던스는 9.19달러에서 9.27달러 범위인데 이전 예측치보다 낮게 전망을 하면서 실망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주가는 2% 가까이 하락하면서 256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에 읽는 어젯밤 미증시였습니다. 서울경제신문에서 선정한 조간 브리핑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AI가 판 바꾼 반도체, 엔비디아, 인텔 밀어내고 다우지수 입성. 엔비디아가 다우지수에 입성한다라는 기사를 준비해봤습니다. 미국 다우지수에 인텔이 제외가 되고 엔비디아가 편입이 되면서 이 반도체 산업의 변화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는 AI 시대에 발맞춘 상징적인 사건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지수 운영사인 S&P 다우존스 지수는 8일부터 다우지수에서 인텔을 제외하고 AI 열풍의 대표적 수혜주인 엔비디아를 편입할 예정이라고 밝힌 상태입니다. S&P 다우존스 관계자는 이번 결정이 반도체 산업의 대표성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다우지수는 미국의 주요 우량 기업 주식 30개 종목을 기준으로 산출하는 대표적인 주가 지수고요. S&P 500 지수, 나스닥 지수와 함께 미국의 3대 주가 지수로 꼽히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다우지수 편입으로 매그니피센트 7 중에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에 이어서 네 번째로 다우지수 소속 기업이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텔은 1999년에 반도체 기업 중에 처음으로 다우지수에 편입이 되면서 미국 반도체 산업의 대표주자로 군림을 했지만 모바일과 AI 시장의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서 부진한 실적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인텔의 인수 대상 정도로 여겨지던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이 AI 산업의 폭발적인 성장에 힘입어서 AI 반도체 중심에 서게 됐습니다. 데이터 센터 구축을 위해서 각 기업들이 엔비디아의 그래픽 처리 장치를 앞다퉈서 구매를 하면서 수요가 급증을 했고요. 주가도 지난해 약 240%나 상승을 하면서 올해도 173% 이상 오르는 등 큰 성과를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애플에 이어서 시가총액 2위를 기록한 엔비디아의 급성장에 따라서 시장에서는 엔비디아가 다우지수 편입을 통해서 시가총액 1위에 오르는 것도 시간 문제다라는 전망이 나왔는데 간밤에 미증시를 살펴본 결과 엔비디아가 장중에 시가총액 1위를 탈환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이번 변화를 반도체 산업의 세대 교체로 보고 있고요. 이에 따른 투자 포트폴리오의 변화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소식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부가선 수주 랠리 10조 클럽 넘본다. 바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삼성중공업이 역대 최대 수주량을 바탕으로 연매출 10조 원 클럽 입성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3분기 실적이 시장 전망치를 훨씬 더 뛰어넘으면서 증권사들이 삼성중공업의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한 상태입니다. 현재 삼성중공업은 동남아 등 해외 조선소와의 협력을 통해서 중국 조선사들의 원가 절감 위협에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FN가이드에 따르면 삼성중공업의 올해 연간 매출 같은 경우에는 9조 9,508억 원, 영업이익은 4,736억 원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연초 회사가 제시했던 목표를 훨씬 더 상회하는 수치고요. 조선업계에서는 연매출 10조 원을 넘길 가능성까지 함께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자면 2022년 같은 경우에는 매출 같은 부분에서는 5조 9,447억 원의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8,544억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23년도에 영업이익은 다시금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고요. 2024년 올해로 따졌을 때는 2022년에 비해서 무려 4조 원의 매출을 훨씬 더 올렸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지금 거의 1조 2천억 원 가까이 올라온 상태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은 LNG 운반선, 친환경 컨테이너 등 고부가 가치 선박을 중심으로 실적을 견인하고 있고요. 올해 수주한 24척 중 21척이 LNG 운반선입니다. 이로 인해서 영업이익도 큰 폭으로 개선이 됐습니다. 신영증권과 SK증권은 각각 삼성중공업의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한 상태고요. 한국투자증권과 KB증권은 수주 잔액의 질, 그리고 공정 안정성, 해양 수익성 등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 상태입니다. 다만 중국 조선사들의 저가 수주 경쟁이 여전히 위협적인 존재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삼성중공업은 해외 조선사와 협력해서 유연한 생산 체계를 구축을 하고 여기에 동시에 고부가 가치 선박은 국내 거제도에 있는 조선소에서 건조하는 방식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 선박 건조 수리와 조선소 현대화 사업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내는 마이너스 6%, 해외는 27%, ETF의 수익이 극과 극으로 나누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 국내 증시가 글로벌 주요 증시에 비해 낮은 성과를 기록을 하면서 국내 주식형 ETF의 연초 대비 수익률이 해외 주식형 상품과 국내 채권형 수익률보다 훨씬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초 이후 해외 주식형 ETF에는 15조 원에 달하는 투자금이 몰렸지만 국내 주식형 상품의 순유입액은 3조 원에 그쳤습니다. 거의 5배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ETF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자산운용사들이 시장 점유율 경쟁을 앞다퉈서 벌이고는 있지만 올해 증가한 국내 주식형 ETF는 단 2개에 불과한 상태입니다. FN가이드에 따르면 1일 기준 국내 주식형 ETF 350개 연초 대비 평균 수익률은 마이너스 5.86%로 집계가 됐습니다. 같은 기간 해외 주식형 ETF 285개의 평균 수익률은 26.65%로 두 수익률 사이의 격차가 무려 30%포인트를 넘어선 상태입니다.
정부는 연초부터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서 기업 가치 제고 프로그램을 가동을 했지만 국내 증시는 여전히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AI 반도체 분야에서 뒤처지고 자동차, 방산, 그리고 반도체 등 일부 수출 기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기업들이 고환율과 내수 부진으로 부진한 실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해외 증시는 순항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의 S&P 500과 다우지수, 나스닥 지수는 각각 20% 이상 상승을 했고요. 중국 증시도 경기 부양책 발표 이후에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한 상태입니다. 조금 더 살펴보자면 ETF 테마별 자금 유입액 현황부터 살펴보자면 해외 주식 같은 경우에는 지금 26.65% 이렇게 달아온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국내 채권형이 11조 4,157억 원인 반면에 국내 주식형은 3조 1,579억 원으로 해외 주식형 대비 5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목 증가수도 차이가 많이 나고 있는데요. 해외 주식형 같은 경우에는 65개가 증가한 반면에 국내 채권형이 21개, 국내 주식형이 2개로 엄청난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국내 ETF의 소외 현상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형 GPU가 새 먹거리 25조 시장을 잡아라. 바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국내 클라우드 기업들이 구독형 그래픽 처리 장치 서비스를 미래의 성장 동력으로 보고 치열한 시장 점유율 경쟁에 나서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확산 중인 생성형 인공지능 열풍에 따라서 이 GPU의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고객들의 원활한 AI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GPU 구독 사업 확대가 필수적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GPU AAS 시장에서 앞서 나가기 위한 클라우드 기업 간 GPU 확보 그리고 기술 경쟁이 더욱더 가속화가 될 전망입니다. 국내 주요 클라우드 서비스 기업들은 증가하는 고객사의 GPU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관련된 인프라를 확충을 하거나 솔루션 역량 강화를 통해서 구독 사업 확대에 나서고 있습니다. GPU 구독 서비스는 기업 고객이 AI 서비스 개발이나 활용에 필요한 GPU를 직접 구매하지 않고요. 클라우드를 통해서 가상 환경에서 자원을 빌려 쓰는 방식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AI 기술과 서비스가 고도화가 될수록 GPU 구독 시장 역시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조사 업체 모도 인플레전시에 따르면 올해 약 7조 원 규모의 GPU 구독 서비스 시장은 매년 29% 이상 성장을 하면서 2029년까지 약 25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NHN 클라우드는 지난해 광주광역시를 구축한 국가 AI 데이터 센터를 거점으로 GPU AAS 사업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은 다음 달 GPU 구독 서비스 출시를 앞두고 막바지 준비 작업에 한창이고요. 자회사 SK 브로드밴드의 가산 데이터 센터에 다수의 GPU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엔비디아와 협력해서 수천 대 이상의 GPU를 확보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KT 클라우드는 엔비디아와 AMD의 GPU를 다소 확보를 했고요. 다양한 서비스 구성을 갖추면서 GPU AAS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점하려고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소식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란 재보복 그리고 북한군 투입에 임박됐다 국제전 비화의 초읽기 상태라고 합니다. 미국 대선이 다가온 가운데 가자 전쟁이 다시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란이 이스라엘에 대한 재보복 의지를 드러냈고요. 또 중동 지역의 긴장감이 고조가 되고 있고 또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의 전선 투입도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국제전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 국방부는 이스라엘과 주변 지역을 방어하기 위해서 전투기와 미사일 방어 구축함 등을 배치하기로 결정했고요. 이란은 실존적 위협이 있을 경우 핵 교리를 변경할 수 있다라고 위협을 한 상태입니다. 이런 배경에서 이란과 미국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고 또 가자 전쟁의 휴전 가능성은 점점 더 희박해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선도 상황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북한군 7,000명이 이 러시아의 파병이 돼서 전선으로 이동하고 있고요. 러시아는 이들에게 무기를 지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은 차기 미국 지도자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분쟁에 계속해서 개입을 할 경우에 제3차 세계대전까지 발생할 수 있다라면서 경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북한군 투입에 대응해서 서방 무기의 적극적인 사용을 촉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러시아의 북한군 배치가 사실로 확인되면서 유럽의 전쟁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까지 확대될 위험도 함께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러시아, 중국, 북한 그리고 이란이 반미, 반서방 세력으로 군사 협력을 심화시키면서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고 있다라고 강조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조간 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 이슈와이드를 통해서 오늘 우리 시장 함께 더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요일 이슈와이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은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입니다. 네,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드디어 대선일이 다가왔습니다. 정말 엊그제까지만 하더라도 뭐 한 달 앞이다 이런 말을 했던 것 같은데 지금 미국 대선 자체를 살펴봤더니 불확실성이 너무 크더라고요. 아직까지도 누가 더 우위에 점에 있다라는 거를 쉽사리 말할 수가 없을 정도이기 때문에 이 불확실성 때문에 주식시장까지도 현재 악재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이 사실 디데이인 만큼 이 불확실성이 좀 해소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는데 이 대선이 마무리가 된다면은 시장 향방은 어떨 것으로 보고 계신가요? 미국 같은 경우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그 대선 뒤에 주가 흐름을 보면은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서 2008년 그 세계 금융 위기 때만 제외놓고는 모두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이 주가 상승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확실성 해소도 있고요. 또 경제 펀더멘털 좋아지고 여기에 새 정부에 대한 정책 기대감 그리고 실적들이 어우러지면서 이런 그 주가 상승 흐름이 나왔는데요. 지난 주서부터도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3분기 미국의 실질 GDP 성장률은 직전 분기 대비 연율로 2.8% 나왔습니다. 연준이 가장 중시하는 잠재 성장률 1.8%를 2분기 연속 웃돌기 시작했고요. 뭐 설비 투자라든지 주택 투자는 줄었음에도 개인 소비가 미국의 경기를 계속 이끌고 있는데요. 개인 소비 같은 경우에는 무려 3.7%나 상당히 좀 놀라울 정도의 높은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인플레이션보다도 임금 증가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주가 상승에 따른 미국의 그 개인들의 가계 금융 자산이 사상 최대인 127.6조 달러 정도까지 늘어났던 게 호재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미국 주식의 선행 지표라고 할 수 있는 기업 실적도 좋아지기 시작하는데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미국의 기업 실적 같은 경우는 3분기에는 5.8% 증가하게 되고요. 1년 뒤, 2년 뒤에도 계속 증가한다는 점에서 이번
대선 뒤에 짧은 그 정치적 불확실성만 해소가 된다면 주가는 다시 강한 상승 흐름을 타지 않을까 여기서 시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이 불확실성이 해소가 된다면은 다시금 선순환 구조를 이어갈 것이다라고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일단 최근에 또 금융시장을 살펴보자면 트럼프 트레이드가 시장에 정말 짙게 깔려있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아무래도 트럼프 후보의 당선 확률을 높게 점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데요. 금융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번 대선 지금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요? 네, 저 미국 그 시장 같은 경우에는 미국 이제 그 투표는 오늘 오후 2시서부터 시작해서 내일 11시 밤에 그 끝나게 되는데요. 이때 이제 바로 사전 투표가 아니라 이제는 그 투표와 관련된 출구 조사가 발표가 됩니다. 지금까지는 지지율 같은 경우는 투표자의 그 마음을 읽는 거였다면은 이제 앞으로 나오는 그 투표장에서 또 누구에게 투표했는지가 이제 나오게 되게 되는데요. 이렇게 된다면은 아무래도 4일 정도 시간이 걸리기는 하겠지만 그 투표함이 개방이 됐을 경우에 뭐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불확실성 해소가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현재까지는 50대 50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하지만 많은 그 흐름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특히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전체 유권자의 한 53%를 차지하고 있고요. 남성보다도 2%포인트 정도 투표율이 높다고 합니다. 이 중에서도 그 중년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딸을 위해서 해리스에게 투표를 하겠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현재 해리스와 관련해서 여성들의 지지율이 57%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그 트럼프의 29%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이고요. 특히 G세대라고 할 수 있는 4,100만 명 유권자를 갖고 있는 97년 이후의 출생자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민주당 성향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현재 판세는 오리무중 도저히 이제 알 수 없는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트럼프가 가장 그 지지율이 높게 나왔던 이유 중에 하나가 노인층이라든지 그리고 그 노동을 하고 있는 백인층의 지지를 상당히 많이 받아왔고요. 여론조사 기관들 같은 경우는 이들의 과대 포집이 되면서 트럼프의 지지율이 조금 높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현재 흑인표라든지 그리고 히스패닉 쪽에서 투표율이 상당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들 두 집단만 하더라도 7천만 표 정도가 좌우하는데 그렇다면은 앞으로 나오는 투표 결과는 사전 그 지지율과는 전혀 다른 형태로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주시장도 이와 관련된 수혜주를 찾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아무래도 투표함을 열어봐야지만 그 확실한 결과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출구조사가 있는 만큼 동기화가 돼서 시장도 함께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우려감도 함께 존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대선의 승자 윤곽이 나오는 게 대략적으로 11월 8일쯤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시장 반응 같은 경우에는 시나리오별로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네, 시장에서 가장 우려하는 것은 재검표까지 가는 우려라고 하는데요. 현재 펜실베니아 같은 경우에는 그 수천 표 정도로 당락이 갈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체 투표자 수가 한 750만 명 정도가 되는데요. 0.5% 이내로 좁혀졌을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재개표가 들어가게 되고요. 2,000표 이내라도 재검표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최종 승자를 확인하는 데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또한 애리조나 같은 경우에는 그 투표 절차가 좀 복잡하고 개표 절차도 복잡하기 때문에 한 13일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 때문에 아무래도 대혼전이 벌어졌을 경우에는 승자를 예측할 수가 없는 상황이 길어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또 한 가지는 투표 결과 발표가 되더라도 트럼프 같은 경우는 말하라고 해서 자신이 승리했다고 선언을 했을 경우에 자신이 예상 득표 차가 좀 크게 벌어졌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지지자들의 폭력 시위를 야기할 가능성이 크지 않나 보여집니다. 이 때문에 월가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지금 리스크에 지금 휩싸이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뭐 주가 변동성 위험뿐만 아니라 거래 급증에 따른 시장 리스크, 또 현금 인출과 관련된 유동성 리스크를 체크하느라고 현재 월가까지도 비상이 걸려져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네, 월가까지 비상이 걸려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도 정말 단단히 준비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리고 트럼프 후보의 재집권에 대한 우려감이 여전히 좀 시장에는 팽배하게 작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많은 경제학자들이 트럼프 2기가 실현이 된다면은 자유무역 체제가 막을 내리고 다시 이제 이 보호무역주의 시대가 찾아올 것이다라고 경고성 메시지를 날린 바가 있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인상, 지금 미국 경제에는 어떤 영향, 어느 정도의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여지나요? 네, 트럼프 1기 때 같은 경우에는 중국 제품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일본의 세탁기에 대해서도 관세를 부과를 했는데요. 이는 일부 제품에 한정이 됐기 때문에 현재 금융시장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관세와 관련해서 낙관론이 좀 팽배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2기가 되면은 중국 제품에 대해서는 60% 이상, 그리고 우방국이라고 해도 10에서 20% 정도 관세를 높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모건 스탠리에 따르면은 소비자 물가 지수는 0.9% 정도 올라가게 되고요. 또 GDP는 누계로 1.4% 정도 하락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연준 같은 경우에도 금리 인하를 멈추고 금리 인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한 가지는 불안심을 더 자극하는 것은 불법 이민자에 대한 규제가 강화한다든지 추방을 했을 경우에는 미국의 GDP는 1년에 0.6에서 0.7% 정도 더 떨어지게 되는데요. 이 양자만 하더라도 GDP를 한 2% 이상 감소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트럼프가 재집권됐을 경우 단기적으로는 주가는 상승하겠지만 장기 금리 상승 또 물가 상승에 따른 여러 가지 악재들이 도사리고 있다는 점에서 해리스를 좀 더 금융시장이 더 선호하는 것은 아닌가 보여집니다. 네, 모건 스탠리가 집계를 해봤을 때 소비자 물가지수가 0.9% 상승을 하고 반면에 GDP는 1.4%가 하락한다. 이 점으로 봤을 때는 금융시장은 해리스 쪽에 조금 더 손을 크게 들어주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미국이 관세를 인상을 할 경우에는 지금 다른 나라들의 보복 관세 인상까지도 염려를 해둘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자유무역 체제의 변화 혹은 붕괴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요? 예, 미국의 대통령들의 그 정치적인 이념을 보면은 트럼프 같은 경우는 현실주의자고 그리고 군인 스타일이기 때문에 공약한 내용들은 반드시 실천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1920년대 후반에 나타났던 보호주의 성향으로 상당히 강화될 수밖에 없고요. 해리스가 되면은 아무래도 이념상으로는 현실주의자지만 좀 이상주의를 추구하고 국제 관계를 중시한다는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그 트럼프처럼 과감한 관세 인상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문제는 미국의 그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이 됐을 경우에 지금 현재 미국의 실효 관세율이 3.1%인데 앞으로는 17%까지 급등하게 됩니다. 이제 문제는 1929년 그 세계 금융 위기가 오고 나서 대공황이 일어나고 나서 1930년부터 미국의 관세율이 38%에서 42%까지 급등을 하게 됐는데 이때 이에 맞대응을 해가지고 유럽도 관세를 올리면서 궁극적으로 2차 세계대전까지 가는 이런 불행한 사태들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트럼프가 재선이 된다면 자유무역 체제가 막을 내리고 보호무역 체제로 다시 회귀할 가능성이 크게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로 인해서 세계 경제뿐만 아니라 주식시장도 파란이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정말 이렇게까지 얘기를 들으니까 시장에서 왜 해리스 쪽에 무게를 더 실어주는지 그 이유를 알 것만 같습니다. 일단 지금의 실효 관세가 3%인데 트럼프가 집권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17%까지 급등할 수 있다라는 점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또 트럼프 후보를 좀 더 살펴보자면 대중국 수입품에 대해서 이 관세 부과를 공약으로 내걸기도 했는데요. 중국이 일자리를 뺏고 있다, 이거를 그 이유로 들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켜보고 계신가요? 중국이 진짜 일자리를 뺏고 있나요? 네, 일자리는 뺏은 건 사실입니다. 그
2000년부터 2015년까지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중국 수입품이 밀려들면서 매년 13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진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기간 동안에 미국에서 사라진 일자리가 6천만 개 정도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중국발 요인이 1이라면은 다른 요인이 150개 정도가 된다는 겁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기술 혁신이 일어나면서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전개되고 다시 AI로 전개되면서 미국의 생산 시설을 두는 게 비효율적이라는 거고요. 또 자동화가 고임금에 대한 유일한 방법이 되고 있고요. 또 소비자들 같은 경우에는 제조업에서 서비스로의 소비 흐름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연구 자료에 따르면 중국 제품을 수입하는 기업일수록 미국에 더 많은 2%나 많은 일자리를 창출해주고 있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은 애플의 아이폰 같은 경우에 중국에서 생산했을 때 중국에 떨어뜨리는 인건비는 8달러 50센트라고 합니다. 한 대당. 하지만 나머지 전체 그 제품 가격의 98.7%는 미국에 떨어진다는 거죠. 소위 말해서 미국의 연구자라든지 디자이너, 프로그래머, 판매 직원, 광고 이벤트 회사, 창고 근로자, 세무 당국에 다 떨어진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아이폰을 중국에서 아니라 미국에서 생산했을 경우에는 인건비가 5배에서 10배 정도 더 많이 전개가 되고 불법 이민자들을 더 채용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막혀 있는 상황에서는 현재 미국의 그 제조업이 보호무역을 하더라도 일자리를 미국에 가져오더라도 실질적인 효과는 전혀 없는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실질적으로 열어봤더니 중국의 요인은 1이었고 다른 요인들이 150으로 작용이 되고 있는 만큼 사실상 지금 이렇게 중국 때리기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 것이 맞는가라는 의문감까지 생기고 있습니다. 조금 더 살펴보자면 지난주에 로이터 통신의 보도를 살펴보니까 미국 대선 후에 경제적 충격을 위해서 중국 정부가 10조 위안에 달하는 이 경기 부양책을 승인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이 경기 부양책의 규모를 확정짓기 위해서 전인대 상무위 같은 경우도 원래 통상 10월 말에 열리는 거를 11월까지 옮긴 걸 봐서는 미국 대선에 되게 집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일단 이 10조 위안에 달하는 경기 부양책에 대한 가능성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시는지랑 더불어서 경기 부양 효과가 얼마나 기대를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상당히 비상이 걸려져 있는 상태인데요. 대선 이후에 해리스가 됐을 경우에는 신삼량이라고 하는 중국의 성장 엔진, 여기에 반도체, AI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계속 압박을 가할 수 있다는 거고요. 트럼프가 됐을 경우에는 전통적인 일상용품서부터 시작해서 저임의 싼 중국 수입품까지 모두 규제를 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중국에서 생산됐던 그 엄청난 수출 물동량이 고스란히 중국으로 다시 회귀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디플레이션 압력이 상상 외로 강해질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또 한 가지는 경기 침체로 인해서 중국 같은 경우는 올해 들어와서 1월부터 9월까지 결혼하는 쌍이 94만 쌍 정도가 더 줄었다고 합니다. 소비도 안 하면서 중국 안에서 소비도 다운그레이드가 되고 있고요. 젊은 층의 실업률이 높아지면서 현재 사회적 불안 문제가 작용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정부에서는 10조 위안 정도를 풀어가지고 경기를 부양시키는 작업들을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이런 자금을 푸는 것보다도 실질적으로 중국이 나가야 될 중중함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개혁 작업이라든지 그저 자유시장 경제를 도입한다든지 이런 작업하고 어울려야지 돈만 푼다고 해서 중국 경제가 바로 살아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중국 정부가 고민이 깊어지지 않나. 그래서 구체적인 안들은 내년 3월 달 전인대에서 확정이 될 가능성이 크지 않나 보여집니다. 네, 여기서 그러면 궁금증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게 중국의 공급 과잉이 도대체 어느 정도이길래 이 대규모 재정 출동 보도에도 시장은 크게 반응을 하지 않은 걸까요?
네, 중국의 시진핑 국가 주석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이 GDP의 25%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위축이 될 가능성 때문에 신삼양이라든지 그리고 반도체, AI에 무려 1,700억 달러 정도의 엄청난 보조금을 주었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 같은 경우에도 지방 정부를 중심해서 투자가 들어갔고요. 이에 따라서 해외 업체보다도 절반 가격으로 공급해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세계 시장의 점유율을 높일 수가 있었는데요. 이제 문제는 전기 자동차의 생산 능력은 전 세계 수요의 1.2배나 되고 있고요. 리튬 이온 전지 같은 경우는 세계 수요의 1.5배 정도를 하다 보니까 현재 공장 가동률이 50% 정도까지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트럼프가 재선이 됐을 경우에도 이렇게 봤을 경우에는 유설비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고 공장 가동률이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인들조차도 우크라이나 전쟁 때 러시아가 무기와 탄약을 주지 않고 전략을 쓰면서 젊은 군인이 많이 희생을 했는데요. 중국도 개혁이라든지 대규모 재정 자극 정책을 쓰지 않고 공갈탕만 지금 계속 남발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인해 전술, 돌격전이 중국 경제를 망가뜨리는 거 아니냐 이런 비관론적인 이야기들이 현재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죠. 지금 말로만 경기를 부양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공포탄만 쏘는 그런 전상으로만 보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좀 살펴봤더니 사실 10조 위안이라는 게 어느 정도 규모인지 체감이 잘 안 돼서 찾아봤더니 2008년에 세계 금융위기 그 당시에 이 재정 출동 규모가 4조 위안이라고 합니다. 지금 2배 이상의 재정 출동이 예고가 되고 있는데 이 재정 출동을 할 경우에 중국 성장률에는 어느 정도의 영향력이 미칠 것으로 보여지나요? 네, 2008년도에 썼던 4조 위엔도 엄청난 규모인데요. 이 당시에 GDP의 정확하게 13% 정도 됐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그동안에 성장하면서 10조 위엔을 쓰더라도 GDP가 8%밖에 되질 않습니다. 이 자금이 2008년 같은 경우에는 유효 수요에 많은 자금들이 다 투입이 됐는데 이번에는 10조 위엔 중에서 2조 위엔 정도만 SOC 사업이라든지 소비 쿠폰으로 쓴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중국의 GDP 성장률은 0.3에서 0.5%밖에 끌어올릴 수가 없다고 합니다. 중국은 2008년도에 4조 위엔을 쓰면서 그 다음 해 GDP 성장률이 1.6%, 그 다음 해 같은 경우는 2.2%포인트 정도 끌어올렸는데요. 문제는 앞으로 중국 정부가 많은 재정 정책을 쓰겠지만 이 자금이 대부분 연금이라든지 그리고 의료보험, 지방 정부의 재정 적자를 메꾸는 수준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고요. 은행의 부실 채권 쪽에 들어가기 때문에 GDP 성장률 끌어올리는 데는 그렇게 큰 역할을 하진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때문에 중국 증시가 이런 메가톤급 호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조정을 계속 이어가는 것도 이 때문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일단은 이 10조 위안 중에서 1조에서 2조 위안만 재정 출동에 쓸 예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1조에서 2조 위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봤더니 GDP 성장률의 0.3에서 0.5%포인트 견인 효과밖에 없다고 하는 만큼 그 효과 자체가 좀 미비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이슈와이드를 통해서 미국과 중국의 경제 상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알아봤습니다. 그럼 오늘 다뤘던 내용들 다시 한번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조용창 소장의 이슈와이드 살펴봤습니다. 미국 대선과 중국 경기 부양 토파 보기 시간을 가졌는데요. 미국의 3분기 실질 GDP 소비자 지출에 힘입어서 견고한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전기 대비 연율 2.8%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재집권 시 차익 매도 물량이 대거 출회될 가능성이 높게 보여지고 있고요. 중국 정부가 10조 위안의 경기 부양책을 승인을 하게 된다면 10조 위안 중에 1에서 2조 위안만 사회 간접 자본에 투자하거나 소비 쿠폰에 쓸 전망이라고 합니다. 네, 조용찬 소장과는 여기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출발 증시와이드는 9시 개장 방송까지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그럼 개장 전에 살펴보면 좋을 경제 이야기 김영민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경제TV 톡톡한 경제 김영민입니다. 투자자들이 지금 가장 궁금해할 이슈를 찾아 그 내용에 대해 파고들어 볼 텐데요. 오늘 준비한 소식들 화면으로 바로 만나보시죠. 다양한 키워드 속 오늘은 LG 에너지 솔루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LG화학의 배터리 사업부에서 출발해 2020년에 분사된 한국의 글로벌 배터리 제조기업입니다. 자동차 전지와 소형 전지, ESS 전지 사업을 전개하고 있죠. 업계 최초로 전기차, 전기 선박, 드론, 더 나아가 우주보게까지 배터리를 탑재하는 성과를 이뤄냈는데요. 글로벌 자동차 브랜드 상위 20개 중 13개 브랜드 전기차에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고, 또 노르웨이 조선사의 세계 최초 친환경 하이브리드 선박에도, 나사의 우주 탐사용 우주복에도 LG 에너지 솔루션의 배터리가 탑재된 겁니다. 현재는 한국을 비롯해 중국, 미국, 유럽에서 R&D 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최근 10년 동안 5조 3천억 원을 R&D 투자에 쏟으면서 연구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소재와 공정, 핵심 기술 분야에서 2만 6천여 개의 특허를 보유 중이기도 하죠. 전 세계에 3,300여 명의 R&D 인력이 또 포진해 있기도 합니다. 이처럼 2차 전지 분야에서 선도적인 입지를 구축하며 현재는 시가총액 100조 원을 바라보는 기업으로 거듭났습니다. LG가 2차 전지에 관심을 갖게 된 건 1992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그룹 부회장이었던 구본무 회장은 유럽 출장 중 2차 전지를 처음 접하고 LG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을 거란 생각에 본격적인 연구에 돌입합니다. 물론 개발 과정이 순탄치 않았습니다. 언론에서는 한국의 리튬 이온 배터리 개발은 불가능하다라고 전망했고, 내부에서도 사업을 접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하죠. 하지만 길게 보고 투자하고 연구 개발에 집중한 덕에 LG는 1997년 노트북 PC 등에 쓰이는 소형 전지의 시험 생산에 처음으로 성공했고, 1999년에는 국내 최초로 리튬이온 전지 양산에 성공합니다. 소형 전지 사업으로 출발했지만 LG화학의 노력은 이후 자동차 전지 분야에서 더욱 빛을 발하게 되는데요. 2009년 세계 최대 자동차 업체인 미국 GM의 전기 자동차용 리튬이온 배터리 단독 공급 업체로 선정된 겁니다. 이는 배터리 분야에서 일본을 추격하던 우리가 전기차 배터리 분야에서 세계 시장을 주도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이후로도 2009년 포드, 2010년 르노, 2014년 아우디 등 전 세계 완성차 업체들과 공급 계약을 체결했고, 이후 본격적인 전기차 시대가 돌입하면서 LG화학은 명실상부 글로벌 최고의 배터리 회사로 자리 잡게 됩니다. 2009년 충북 청주시 오창 공장을 시작으로 해외 곳곳에 전기차 배터리 공장 기공에도 나서면서 본격적인 양산에 돌입한 LG화학은 성장을 거듭하다가 2020년 배터리 사업부를 분사하여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는 독립법인을 설립했습니다. 이런 결정은 급성장하는 전기차 시장과 또 배터리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인 조치로 배터리 사업의 경쟁력을 더 극대화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배터리 산업에서 더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이뤄졌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의 주요 사업은 전기차용 배터리와 소형 전지, ESS 배터리입니다. 전기차 시장의 폭발적 성장과 함께 전기차용 배터리는 LG 에너지 솔루션의 주요 수익원으로 떠올랐는데요. 테슬라, GM, 현대자동차, 포드 등 세계적인 자동차 제조사들과 협력하고 있고, 배터리의 고효율, 안전성, 긴 수명이 LG 에너지 솔루션 제품의 강점으로 꼽힙니다. 최근 전기차 캐즘으로 인해 잠시 성장세가 주춤하지만 김동명 LG 에너지 솔루션 대표이사 사장은 전기차 캐즘 극복 시기를 2026년, 내후년으로 전망하면서 내후년까지 투자 리밸런싱을 통해 위기를 극복해 나가겠다라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또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소형 전지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고객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통형, 각형, 폴리머 등 다양한 형태의 전지를 생산하며 LG에너지솔루션의 자체 특허 기술인 스택앤폴딩 구조로 독자적인 배터리를 생산해내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저장이 어렵고 사용 후 없어져 버리는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저장 및 관리하는 시스템인 ESS 전지 분야에서도 강점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특히 태양광, 풍력 등 수급이 불안정한 신재생 에너지 산업에서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캐즘이 지속하는 상황에서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ESS 사업 제품 개발 및 생산 라인 확장 등에 나서며 사업 비중을 점차 키울 방침입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주 LG에너지솔루션의 3분기 실적이 발표됐습니다. 연결 기준 영업이익 4,483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8.7% 감소했는데요. 다만 직전 분기보다는 129% 증가하며 2배 이상의 실적 개선을 이뤘습니다. 전기차 및 ESS 배터리 출하량 증가에 따라 가동률이 개선되고 메탈 가격 안정화로 인한 원가 부담 감소의 영향으로 수익성이 개선됐다고 회사는 설명했습니다. 매출도 6조 8,778억 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보다 16.4% 감소했는데요. 전분기보다는 역시 11.6% 증가했습니다. 이는 주요 유럽 완성차 업체 대상 공급 물량 확대, 북미 및 인도네시아 합작법인 생산 증가, 북미 전력망 중심의 ESS 매출 확대에 힘입은 결과로 풀이됩니다. 다양한 대외 변수로 인해 주춤하는 실적에도 LG에너지솔루션은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우선 능동적인 운영 효율화를 통해서 고객 협의를 통해 북미 투자 속도를 조절하고 기존 시설의 유휴 라인은 타 용도로 전환해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방침입니다. R&D 투자도 지속해 나갈 예정인데요. 핵심 소재를 차별화하고 건식 전극 등 신규 공정 개발에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뿐 아니라 바이폴라 기술을 적용한 반고체 개발과 2030년 황화물계 전고체 전지 상용화 등 차세대 전지 개발을 위한 목표도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사업 포트폴리오도 다각화하는데요. 메탈 재활용 사업을 선점하고 배터리 기반 서비스 및 소프트웨어 사업 비중도 확대합니다. 이외 UAM이나 로봇 등 신규 비즈니스도 적극 발굴해 나갈 계획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서울경제TV 출발 증시와이드 개장 방송 함께 하시면서 오늘 시장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네, 개장을 약 12분 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우선 간밤에 미국 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하락하면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미국 대선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불확실성이 커진 여파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여기서 특징적인 건 엔비디아가 다우 지수에 편입이 됐다라는 소식입니다. 인텔이 25년 만에 다우 지수에서 왕관을 내려놓게 되고요. 엔비디아는 이로 인해 시총 1위 자리를 다시 탈환하게 됐습니다. 자, 어제장 우리 증시는 어떻게 마무리됐을지 화면을 통해서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전일장 한마디입니다. 금투세 폐지 기대감에 2차 전지, 바이오 강세.
우선 금융투자 소득세 폐지 결정이 났습니다. 이 여당이 계속해서 무게추를 두고 있었는데 야당이 폐지가 아닌 유예를 계속해서 주창을 했었죠. 다만 금융에 대한 불확실성과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결국은 폐지로 결론이 났습니다. 어제 금투세 폐지 기대감에 주식시장은 일제히 환호했고요. 코스피는 1% 그리고 코스닥은 3% 넘는 강세를 기대했습니다. 우선 2차 전지 바이오 결국 개인 투자 비중이 높은 이쪽 산업에 많은 기대감이 몰려들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에 더해서 코스닥 역시 강한 모습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그럼 어제장에서 강했던 테마 또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테마 열어주세요. 네, 첫 번째 테마 우선 중국 소비 관련된 리오프닝 관련주가 일제히 상승 모멘텀을 기록했습니다. 무비자로 중국을 갈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우선 중국은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와 굉장히 가까운 나라입니다. 항공 요금 역시 굉장히 저렴한 편이기 때문에 여행 자체 가기는 편한데 다만 비자 발급 문제가 참 불편한 부분이었었죠. 다만 이제 당장 금요일부터 중국에 무비자로 여행이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그로 인해 여행과 항공주가 일제히 강세 모멘텀을 보여줬고요. 여행주, 특히 참 좋은 여행과 노랑풍선은 강한 모멘텀을 보여주면서 상한가를 터치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진에어 그리고 대한항공은 52주 신고가를 기록하기도 했었는데요. 당장 금요일부터 가능합니다. 중국 이유 있는 돌변이 있다라고 하는데 우선 현재 중국 내수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침체된 내수를 더욱더 활성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전희대 상무위 어제부터 개막이 됐는데요. 10조 위안 넘는 경기 부양이 승인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 역시도 고무적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참 좋은 여행, 노랑풍선 등 이렇게 상승세가 가파른 것은 좋지만 다만 우선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낮아진 상황 속에서 모멘텀으로 높아지고 있는 주가는 이런 부분들 조금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라는 입장 역시 발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소식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입니다. 어제 2차 전지도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우선 금투세 폐지 수순에 2차 전지 시간이 오겠다라고 개인들의 투자성이, 개인들의 환호성이 보여졌었는데요. 상대적으로 2차 전지는 개인 투자자의 투자 비중이 굉장히 높은 산업 섹터였습니다. 다만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는 노무라 증권의 투자 의견 상향 소식에 더불어서 에코프롬 형제주가 7% 넘는 급등세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노무라 증권발 투자 의견 상향 소식만이 에코프로 BM의 주가를 끌어올렸던 것은 아닙니다. 금투세가 전반적으로 끌어올렸었던 부분이 굉장히 강했었는데요. 우리 국내 증권사 KB증권과 키움증권 등 다수의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이에 반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에코프로 BM이 3분기 그리고 4분기 역시 실적 개선이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하면서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하고 투자 의견 역시 중립에서 매도로 바꾼 보고서 역시 발간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많은 전문가 의견은 2차 전지가 아직까지는 가치 투자의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라는 의견 역시 함께하고 있다라는 부분 투자 판단에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어제 금투세 폐지 수순에 2차 전지가 굉장히 강한 모멘텀을 보여줬었고 오늘 시장 역시 긍정적인 기대감을 펼쳐줄 수 있을 것이다라는 부분 역시도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자이글과 코인테크는 어제 상승세 굉장히 강하게 보여주면서 52주 신고가를 기록했고요. 그리고 상한가 터치하기도 했습니다. 에코프로 머티 역시 9% 넘는 급등세를 보여줬다라고 하는 부분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마지막 테마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도 어제 강했습니다. 우선 장 막판에 SK하이닉스는 6% 넘는 급등세로 마감이 되기도 했었고요. 금투세 폐지 역시 SK하이닉스 그리고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을 끌어올렸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광노정 SK하이닉스 대표가 어제 48GB의 16단 HBM3E 내년 초 샘플을 공급해 나가겠다라는 소식 역시도 주가를 끌어올린 원인으로 지목이 되고 있고요. 48GB 우선 용량 역시 대폭 늘어났습니다. 16단 초고용량 그리고 고밀도를 자랑하고 있는데요. HBM3E 내년 초에 샘플 공급을 시작하겠다라고 하는 부분과 함께 젠스낭 CEO가 6개월 더 당겨서 SK하이닉스의 HBM을 공급받고 싶다라고 하는 요청을 기조연설로 인터뷰되는 부분들을 담았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SK하이닉스는 최태원 회장이 엔비디아와 마이크로소프트, TSMC, 오픈AI와 협업을 강화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조금 더 강조가 되면서 상승 흐름을 탄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선 SK하이닉스는 계속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이와 더불어서 반도체 후공정단도 상승세를 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 SK하이닉스 그리고 원익홀딩스, 이오테크닉스가 상승세를 강하게 보여줬다라고 하는 부분까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일장 강했던 테마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어제 우리 시장은 금투세 발언 전과 후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재명 대표가 금투세는 진행돼야 한다라고 생각한다라는 코멘트가 나왔을 때는 바로 분노의 투매가 좀 이어졌습니다. 근데 그 뒤에 나왔던 코멘트가 중요했겠죠. 하지만 우리 주식시장이 어렵기 때문에 금투세 폐지에 동의한다라는 코멘트가 다시 한번 나오게 되면서 V자 반등을 이뤄냈습니다. 덕분에 또 상법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나왔습니다. 지배구조 개선도 있을 거고요. 또 소액주주 권리 보호도 있기 때문에 이 상법까지 같이 개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장 마감한 후에 움직였던 시간의 특징주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네 가지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 보령입니다. 제3자 배정으로 유상증자 소식을 전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유증은 좀 악재긴 합니다만 받아줄 주체가 있죠. 제3자 배정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호재이고요. 1,750억 원의 대규모 자금 조달이 이루어질 예정이다라는 소식 속에 3.8%대 강세를 보였습니다. 화성밸브는 우리 대왕고래 프로젝트와 연관이 되어 있는 종목이죠. 어제 1.8% 상승부를 켰는데요. 첫 시추 위치가 확정이 됐다라고 합니다. 다음 달 중순쯤에 이제 시추공을 뚫을 예정인데요. 이 해저에서 한 1km 이상 내려가서 대륙분까지 내려가서 이제 시료를 좀 채취를 하고 여기에 석유와 가스가 잔존을 하고 있는지를 체크를 할 텐데 이 결과는 내년 상반기쯤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만 전반적으로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순조롭게 가고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투자자분들이 좀 긍정적인 시선을 보낸 것 같고요. 가장 대표적인 종목인 화성밸브가 어제 1.8%대 강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하락했던 종목도 있습니다. NC소프트인데요. 12년 만에 처음으로 분기로 적자를 좀 기록을 했습니다. 실적이 좀 잘 나오진 않았습니다. 매출단에서도 이미 5% 정도 하락을 했었고 OP단에서 봤을 때는 적자로 전환을 한 건데 이유를 살펴봤을 때는 신작에 대한 마케팅 비용이 많이 증가했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마케팅 비용 자체만으로도 YOY 대비해서 70% 넘게 좀 비용이 많이 들어가긴 했습니다. 그래서 컨콜을 통해서 봤던 내용을 조금 요약을 하자면 회사 안에 있는 일부 조직들을 정리를 하고 희망퇴직도 받는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고정적으로 나가고 있는 비용을 줄이겠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문제는 이제 이게 4분기까지는 일회성 비용이 계속 이어질 예정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선 주의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본사 인원은 좀 한 3,000명 정도로 1,000명대 정도 좀 줄이겠다라는 컨콜 소식도 있었기 때문에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2.7% 하락을 했습니다. 마지막은 하이드로 리튬입니다. 리튬 플러스 공장 인수가 완료가 되면서 이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고요. 하이드로 리튬은 또 리튬 관련주인데 중국 쪽에서 전인대 개최하면서 경기 부양책이 나올 걸로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리튬 관련주들도 중국 시장 내에서도 상한가 기록하는 종목들 많이 있었습니다. 가장 크게 상한가 터치하면서 시간 외에 마무리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 개장하기 전에 예상 체결 지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 먼저 보겠습니다. 오늘은 하락하면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미국 시장에서 남아있는 이 대선 불확실성에 대한 이벤트에 대한 불안감도 있을 거고요. 어제 많이 올랐다라는 부담감도 있을 겁니다. 금투세 폐지 소식 전해지게 되면서 어제 코스닥 마감가가 3% 넘게 뛰어 올랐었는데 오늘 출발은 양시장 모두 약하게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코스피 시총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부터 현대차까지 자리하고 있고요. SK하이닉스가 어제 뒷심을 발휘하면서 장 막판으로서 6%대까지 강세를 보이면서 19만 4천 원 선까지 터치를 하면서 마무리를 좀 했습니다. 오늘 출발도 보합 수준에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고요. 일정 중에 SKAI 서밋이 있었죠. 여기서 젠슨왕 CEO랑 최태원 회장이 같이 좀 이야기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SK하이닉스 쪽에 HBM4 물량 6개월 정도 앞당겨달라는 이야기 있었고 HBM3
S3E 16단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기 때문에 이것 또한 1년 정도, 좀 반년 정도 앞당겨서 25년에는 만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전자는 1.8% 하락하면서 57,600원 선에서 출발 준비하고 있고요. 삼바는 0.59% 하락하면서 그래도 황제주는 다시 자리를 좀 지켰습니다. 101만 원 선에서 출발 준비하는데요. 금투세 폐지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제약 바이오주들의 흐름도 긍정적으로 좀 흘러가지 않을까, 이 부분도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코스닥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알테오젠부터 리가캠 바이오까지 있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금투세 폐지 이슈로 제약 바이오주들 흐름 굉장히 좋았습니다. 어제 많이 올랐었는데 알테오젠, 리가캠 바이오는 오늘 보합 그리고 0.08%에서 출발 준비하고 있고요. 앞서서 우리 소연 앵커가 언급드린 것처럼 에코프로 BM에 대해서 노무라증권에서는 긍정적인 리포트가 발간이 됐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0.27% 하락할 것으로 보이고요. 에코프로는 엇갈린 흐름 보이면서 마무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86,100원 선에서 출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같이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장 문 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11월 5일) 화요일 문을 힘차게 열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모두 다 하락을 했습니다. 미국 대선이 이제 다가왔는데 아직까지 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이 주가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상승했지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하락을 했고 리비아는 상승했지만 테슬라를 하락하면서 종목별로도 온도차가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오늘 우리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개장 지수부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상 체결가와 마찬가지로 현재 양시장은 모두 다 파란불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0.72% 하락을 하면서 2,570포인트에서 현재 출발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예상 체결보다는 더 낮은 폭으로 지금 출발하고 있습니다. 752포인트에서 현재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업종별로는 어떤 분위기를 보이고 있는지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음식료품부터 의약품까지 모두 다 빠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화학 쪽에서 내림폭이 좀 크게 보여지고 있고요. 섬유, 의보, 그리고 음식료품도 나란히 0.5% 이하의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의약품은 일단 여러 가지 호재성 이슈가 있습니다. 금투세가 폐지가 됐다. 그리고 내달 들어서 국가바이오위원회가 출범할 것이다. 더불어서 미국의 생물보안법까지 함께 들어가면서 어제장에서는 좀 잘 움직였지만 오늘은 조금 아쉬운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업종들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철강과 금속 여기서만 0.81% 빨간불을 보여주고 있고 나머지 쪽에서는 조금 미비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기전자 같은 경우에는 1.12%로 그 낙폭이 꽤나 크게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증권사 쪽에서는 이 피크아웃의 우려는 좀 과도하다라는 분석이 나오긴 했지만 그 분석이 여기까지는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안에서는 건설사만 현재 0.2% 올라가고 있고요. 금융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밸류업 지수를 추종하는 ETF, ETN 출시 이후에 이미 이 기대감이 반영이 됐던 만큼 큰 폭의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업종들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료, 담배, 섬유, 의류가 각각 0.08%, 0.24% 올라오고 있지만 반대로 종이 목재나 출판과 복제, 화학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서울시 교육청이 내년에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를 예산을 편성을 했다라는 소식이 들리면서 그 관련주는 함께 움직였고 반대로 이렇게 출판, 복제, 이쪽 종이 목재 쪽은 조금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상 체결가와 조금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게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예상 체결가는 지금 하락불을 켰었지만 그래도 지금 상승 전환을 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삼성전자가 갤럭시 Z 폴드 스페셜 에디션을 어제 이제 2차 출시를 했는데 5분 만에 완판이 됐다고 합니다. SK 하이닉스 같은 건 지금 여러 가지 소식이 있습니다. 현존하는 HBM의 최대 용량이 바로 48GB인데 이게 구현이 된 게 이 16단 HBM
HBM3입니다. 이 개발을 공식화를 했다라는 소식과 더불어서 16단 HBM3 샘플을 내년 초쯤에 고객사들에게 제공할 예정이다라는 소식도 있었고요. 더불어서 젠슨황이 HBM4를 6개월 정도 앞당겨달라라고 하면서 어제장 주가는 6% 뛰었지만 오늘은 그 상승분을 모두 다 반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눈에 띄는 게 삼성전자가 1%대 떨어지고 현대차가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현대 트랜지스가 파업이 장기화가 되면서 현대차 코나가 생산을 멈췄다고 합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흐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리가켄바이오만 0.15% 올라오고 있고요. 바이오테오젠이 보합권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는 어제 좀 탄력을 좋게 받아갔습니다. 특히나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 노무라증권에서 이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매수로 올리면서 또 주가가 상승 탄력을 크게 받았었는데 일단 크게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상승폭을 좀 반납을 했고요. 알테오젠은 이 파마리서치와 테르가제 공동 프로모션을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주가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대부분 종목들이 하락불을 켜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자기술 쪽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그리고 반도체 관련주들이 많이 포진하고 있는 수트입니다. 삼성전자가 현재 1.7% 떨어지면서 57,7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소폭이지만 그래도 상승 전환을 했습니다. 0.05% 올라오고 있습니다. 한화솔루션이 현재 0.9% 상승폭을 보이면서 이쪽 섹터 안에서는 한화솔루션, SK하이닉스 이 두 종목을 제외하고는 오늘 장에선 좀 지지부진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섹터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섹터는 제조업 쪽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미반도체만 나홀로 강하게 상승불 켜고 있습니다. 1.8% 강세로 출발하고 있고요. 효성중공업도 나란히 이어서 1.2%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2,900원대의 900억 원대 규모의 이제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올해 유럽의 전력기기 수주가 실적 자체가 1조 원을 돌파할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전망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주가 그대로 받아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 0.52% 떨어지고 있고요. 포스코 인터내셔널 현재 0.19%, 현대 롯데미 1.46%가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섹터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섹터는 금융 쪽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제 이 밸류업 지수를 추종하는 ETF, ETN이 상장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미 이 소식이 이전에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탄력적인 흐름을 보여줬고 어제부터 그 차익 실현 매물이 어느 정도는 출회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지주사를 필두로 해서 모든 종목군에서 하락불이 켜져 있습니다. 카카오뱅크가 1.3%나 낙폭을 좀 크게 키우고 있고요. KB금융은 0.6%, 하나금융도 0.6%, 신한금융, 우리금융 다 1% 안팎의 하락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섹터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섹터는 프로세스 산업 쪽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2차 전지 관련 소부장단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에코프로 지금 마찬가지로 0.4% 낙폭 그대로 키워가고 있고요. 지금 롯데케미칼만이 0.6%의 상승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포스코퓨처엠 1% 떨어지고 있고 SKC가 2% 낙폭으로 가장 크게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머티도 함께 빠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에코프로 그룹주들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그룹주 모두 다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주가가 하락한 바가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섹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섹터는 유틸리티 쪽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틸리티 쪽에는 가스공사라던가 전력공사가 있는데 전력공사는 현재 0.6%가 떨어졌습니다. 반면에 가스공사 같은 경우에는 상승폭을 조금 더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방금 전에 이간 앵커가 전달했다시피 지금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첫 시추 위치가 확정이 됐다라는 소식에 어제장에 화성밸브를 필두로 해서 여러 종목들 함께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현재 1.4%로 꽤나 큰 폭의 상승폭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섹터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섹터는 커머셜 서비스 쪽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엔터주도 있고 카카오페이도 있고 카카오도 있는 종목군이 바로 이쪽입니다. 여기서 주목을 해봐야 될 게 바로 하이브입니다. 하이브가 오늘 3분기 실적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그동안에 경영진 리스크도 있었고 악재가 조금 짙었던 만큼 어느 정도는 현재 해소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도 이번 3분기 동안 아티스트의 컴백까지 있었기 때문에 실적이 어떻게 나올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이브를 필두로 SM까지도 함께 실적 발표가 있으니까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섹터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섹터를 인더스트리얼 쪽으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더스트리얼 쪽에서는 삼성물산이 어느 정도 지금 상승폭을 확대해 나가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0.4%의 상승 출발하고 있고요. 반면에 지금 삼성 E&A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그 반대 상황 보여주고 있습니다. 0.4%에 가까운 하락폭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맵을 열고 분위기 다시 한 번 더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 섹터 모두 다 하락불을 켰는데 그 안에서 이슈가 존재하는 몇몇 종목들만 현재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장이 될 것 같은데 오늘장 전략 어떻게 짜야 될지 저희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개장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캐스팅콜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KM투자파트너스 김성훈 대표 자리해 주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금투세 폐지 이야기가 나와서 사실 오늘 시장 좀 좋지 않을까 예상을 했는데 아쉽게도 하락 출발을 했고 다행히 코스피는 다시 플러스권으로 좀 돌아서긴 했습니다. 좀 그래도 생각만큼 반응이 크진 않아서 저는 아쉽긴 하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역시 대선 불확실성이 아직은 조금 더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해석해야 될까요? 네, 일단 뭐 더 중요한 거는 기업들의 실적 어닝이 더 중요한 거고요. 일단 금투세 폐지와 관련돼서는 일회성 이슈인지 오늘 연속성이 좀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미국 대선에 대한 굵직굵직한 이슈들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일단 뭐 관망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흐름들은 계속 예측이 되는 상황이고요. 사실 이제 우리가 오늘 대선이 시작이 될수록 결과 발표가 바로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현금 비중에 대한 포트폴리오 비중은 일정 부분 가져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뭐 오늘과 같은 시장에서도 일단 2차 전지라든가 바이오, 어저께 시장을 좀 주도했던 업종들이 일부 차익 매물이 소폭 나오면서 사실 시장에서의 기대감이 소폭 사라진 상황이고요. 추가적으로 그냥 긍정적인 이슈는 사실 중국에서의 10조 위안에 대한 경기 부양책이 이제 국내 시장에서 연결거리가 있는 종목들, 섹터들 위주로
반등폭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일부 존재하고요. 뭐 미국 시장에서도 그렇듯이 이제 경제 지표라든가 뭐 미국의 GDP 그다음에 PCE 지표가 순조로운 양호한 지표 수준을 보여줬기 때문에 사실 FOMC가 이제 25bp 베이비 컷에 대한 예상, 오히려 이제 빅컷보다는 좀 제가 봤을 때는 시장 안정화 측면으로는 더 긍정적일 수 있다 해서 일단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시장의 반등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데 770선 돌파가 이번 주에 한번 이어지는가 기대감을 조금 가져도 될 만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 상황입니다. 네, 일단 긍정적으로 연속성을 가져갈 수 있기를 바라보겠습니다. 네, 지난 7월부터 월봉 기준으로 봤을 땐 양시장 모두 4개월 동안 음봉으로 그림을 좀 그리면서 마무리가 지었습니다. 네, 금투세 폐지 이야기 나왔고 이번 주에 이제 가장 기다렸던 또 대선 이벤트가 마무리된다면 그럼 이번 달 월봉 기준으로는 양봉 그릴 수도 있을까요? 일단 대선의 결과가 아직 따라서? 나오진 않았는데 이제 어차피 저희가 이제 뭐 해리스 트레이딩이라든가 트럼프 트레이딩이라든가 이런 면으로 섹터에 대한 차별화는 굉장히 있을 수 있지만 지수에 대한 안정화 측면으로 본다면 저는 월봉 기준으로 사실 11월 달 같은 경우에 통계 기준으로 봐도 강세를 나타냈던 달이 11월 달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저는 뭐 최근 들어서 이제 우리가 3분기 기업들의 어닝이 이제 컨센서스보다 많이 이제 하락을 했기 때문에 그런 여파는 10월 달에 좀 마무리가 됐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11월 달 이후부터는 4분기 일단 눈높이가 좀 일부는 낮아졌기 때문에 일정 부분 예상 이제 가이던스가 좀 좋게 나올 수가 있다라고 하면은 미국 시장에서도 사실 AI와 관련된 빅테크 기업이 실적이 어느 정도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11월 달 들어서는 엔비디아의 또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그런 기준으로 또 우리가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반도체 업종들은 뭐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지수를 끌어올릴 만한 뭐 모멘텀들이 좀 저는 많이 남아있다고 보기 때문에 SK하이닉스 아까 말씀드렸던 종목을 중심 그다음에 삼성전자가 퀄테스트 관련돼서 올해 연말 가시권에 있다는 흐름도 지수에 대한 상승폭을 조금 더 강하게 위로 끌어올릴 수 있는 하나의 증거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뭐 추가적으로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코스피에서는 좀 미미하게 뭐 강세를 나타내지 않는 수순인데 저는 대선 이후에는 또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또 매수할 수 있는 섹터 또 반도체를 중심으로서 계속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11월은 또 보통 수익률이 좀 좋았던 달이기도 하기 때문에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고요. 종목 중심의 전략도 필요해 보입니다. 금투세 이야기 좀 하면 사실 외국인이나 기관 투자자들한테는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는 건 사실 없잖아요. 개인 투자자들에게 영향이 좀 많이 있을 텐데 그럼 종목을 선별하는 데 있어서 개인 투자자 비중이 높은 비중이나 아니면 좀 그동안 많이 빠져서 개인 투자자들에게 괴로움을 줬던 종목들 위주로 다시 한번 좀 선별해서 전략을 좀 채워보는 건 어떨까요? 일단은 가장 이제 우리가 뭐 베스트 전략이라고 하면 사실 우리가 코스닥 안에서 사실 개인 투자자 비중이 많기 그쵸. 때문에 그리고 나서 저희가 이제 너무 좀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들 위주로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맞춘다면은 최근 시장에서는 변동폭이 워낙에 크기 때문에 실적에 따라서 일부 어닝이 좀 미스가 나온다면 급락하는 경우도 많고 이번에 이제 EST의 사태처럼 관련된 소송에 대한 패소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 주가의 변동폭을 너무 키울 수가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위주로 코스닥 안에서도 이제 바이오라든가 바이오 쪽에서는 우리가 뭐 시가총액 좀 상위 종목을 고른다면 비만 치료제 관련된 사업 부분이 있는 포트폴리오 쪽으로 짠다거나 아니면은 2차 전지 관련돼서도 저희가 이제 이 소부장 쪽에서 본다면 우리는 뭐 셀 업체는 사실 이제 코스피 쪽으로 집중이 돼 있다면은 우리가 이제 뭐 ESS라든가 일부 좀 성장 동력이 있는 종목들에서 대장주 중심으로 보는 것이 리스크를 좀 완화시키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금투세 폐지에 대해서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이제 어느 정도 포트폴리오를 재편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전략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예, 맞습니다. 네.
네, 우선은 대선 결과에 따라서 또 정리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이후 수혜받을 섹터에 대해서 집중해 보시는 전략도 취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시총 코스피 시장 안에서 1위부터 10위가 다 마이너스인데 유일하게 플러스를 키고 있는 종목이 SK 하이닉스입니다. 그래서 어제 SK AI 서밋에서 최태원 회장이랑 젠슨 왕 CEO 코멘트가 좀 나오게 됐고 HBM4 6개월 앞당겨 달라라는 이야기 있었고 HBM3 이 16단에 대해서 내년에 샘플을 제공하겠다 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게 됐습니다. 삼성전자는 지금 8단, 12단도 지지부진한데 이거 뛰어넘고 16단, HBM4도 6개월 당겨달라. 진짜 이제 격차를 확실하게 벌이는 느낌도 좀 들거든요. 오늘 주가 반응 봐도 그런 것 같고. 그래서 이제는 확실히 노선을 딱 SK 하이닉스로 타고 가야 되는 걸까요? 네, 일단은 저희가 예전에 삼성전자가 10만 원을 돌파할 것이냐, SK하이닉스가 20만 원 돌파할 것이냐, 그거 갖고서 이제 상반기에 많이 맞아요. 이렇게 좀 대결상 양상을 보였는데 지금 같은 흐름에서는 지금 삼성전자가 6만 원에 안착을 하느냐, SK하이닉스가 20만 원 지지력이 강하느냐 이런 흐름으로 보면은 사실 가격적으로는 제가 전에도 삼성전자의 가격은 굉장히 매력적이지만 앞서서의 이제 HBM의 기술력 격차가 지금 거의 3분기까지 격차가 벌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그 격차를 좁히기에는 삼성전자의 기술력은 한계가 좀 온 것으로 저는 생각이 돼서 오히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일단 이 7조 부분을 비메모리 부분에서 이제 돌파를 했기 때문에 사실 4분기 그리고 내년 이제 4분기는 사실 우리가 반도체에 있어서는 전통적 비수기이기 때문에 이 예상에 대한 가이던스가 약화됨에도 불구하고 SK하이닉스는 오히려 더 이제 가이던스를 넘어설 수 있는 실적이 가능성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저는 HBM에 있어서 SK하이닉스가 컨퍼런스 콜에서도 우리가 보여줬듯이 레거시에 대한 이제 범용 메모리는 이제 가시권에 두지 않고 HBM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기술을 계속해서 이제 뭐 격차를 높이겠다고 했는데 저는 이제 뭐 걱정이 되는 사항은 SK하이닉스는 크게 걱정을 안 합니다. 오히려 삼성전자에 대한 걱정거리가 계속 남아 있는 상황이라 일단 SK하이닉스는 20만 원대에 대한 안착 흐름을 계속해서 몇 번 이제 두세 번 정도 바닥권을 20만 원에 안착하고 나서 이제 지지력을 좀 보여준다면 오히려 이제 전고점 수준이었던 26만 원 전고점을 돌파할 수 있을지의 여부를 한번 보시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SK하이닉스는 지속적으로 대형주 가운데에서 탑픽으로 좀 제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선은 20만 원에 대한 지지가 확인이 돼야 될 것 같고요. 확인된 후에는 이제 전고점에 대한 터치가 나올지도 기대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어제 밸류업 ETF랑 ETN이 상장을 좀 했습니다. 근데 일부 액티브 ETF 그 종목을 좀 보니까 삼성전자가 빠져 있더라고요. 일부 종목 물론 액티브기 때문에 나중에 뭐 넣고 빼고도 가능하긴 하겠지만 그러면 앞서서 말씀해 주셨던 대표님 삼성전자 좀 뒤처지고 있다라는 부분이 이 밸류업 ETF 구성하는 데도 좀 영향을 준 거예요? 일단 밸류업 ETF를 저희가 구성을 할 때도 첫 번째는 수익률입니다. 근데 이제 삼성전자를 제외했다는 건 수익률 면으로 득이 될 게 사실은 없고 넣어도 좀 불편한 이 포트폴리오가 진행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일단 밸류업 쪽에서 본다면 액티브 이제 우리가 액티브 ETF도 요즘에 상장을 좀 많이 하는 편인데 지금 보니까 밸류업에 포함되지 않은 뭐 KB금융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을 액티브에서 선정을 하면서 오히려 이제 우리가 KB금융도 이제 금융사 5사 중에서 제일 좋은 어닝을 기록하는 이제 3분기 보니까는 1조 6천억 원의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하면서 일단 이제 금융주 중에서도 가장 좋은 실적을 냈던 KB금융 그리고 이제 우리가 주주환원 관련된 정책을 통해서도 KB금융이 자사주 매입과 소각을 단행하겠다는 적극적인 주주환원을 펼치면서 그런 종목들 위주로 액티브 밸류도 지금 이 포트폴리오를 재편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삼성전자가 이번에 뭐 퀄 통과한다거나 그러면은 충분히 저는 밸류업 지수에 포함이 된다고 해서 패시브 자금에 대한 유입도 기대해 볼 만한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낙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최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밸류업 이제 ETF를 중심으로 패시브 자금이 들어올 만한 종목들은 일단 저희가 계속해서 팔로우업을 하는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런 거 보면 안타깝긴 합니다. 수익률 측면에서 봤을 땐 일단 삼성전자가 뒤처지고 있다라는 부분은 팩트로서 무시할 수 없는 맞습니다.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테마들도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움직이는 테마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대선 이벤트를 앞두고 있었고 시장도 약하게 좀 출발을 했다 보니까 강하게 움직이는 쪽이 많이 보이진 않습니다. 다만 어제 강했던 쪽으로 좀 먼저 보면 제약바이오가 있겠죠. 금투세 폐지 이야기 나오면서 이제 개인 투자 비중이 좀 높았던 부분, 그리고 그동안 못 갔던 제약 바이오주들도 좀 관심을 받는 종목들이 좀 일부 보였고요. 두 번째도 열어보겠습니다. 2차 전지입니다. 시장은 일단 해리스 쪽으로 조금 더 시선이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도 수혜를 받을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고, 마찬가지로 금투세 관련해서는 이 개인 투자자 비중이 높은 섹터이기 때문에 같이 좀 관심 받고 있습니다. 마지막도 열어보겠습니다. 마지막은 중국 소비주입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 쪽에서 무비자 입국을 허용을 하면서 여행 관련주들, 렌터카도 그렇고요. 관련주들이 좀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특히 오늘도 여행주는 일부는 좀 추가적인 시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중국 경기 부양책과 관련해서는 리튬 관련주들도 좀 있습니다. 오늘 하이드로 리튬 상한가 묶여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도 같이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대표님, 이 중에서는 어떤 테마가 가장 좀 일단 눈에 들어오세요? 네, 일단 저는 제약바이오 쪽 안에서 한미약품이 오늘 보니까 주가가 변동성이 심한데 상방향으로 좀 돌파에 대한 흐름이 좀 포착이 되는 상황이고요. 일단 제약바이오 업종 같은 경우에 어저께 리가캠 바이오라든가 일부 이제 대형주를 중심으로서 고점 돌파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앞서서도 말씀드렸듯이 금투세 폐지에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 중에 2차 전지와 바이오를 뽑을 수가 있어서 그동안의 고점에서 좀 눌렸던 바이오 업종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국채 금리가 좀 상승을 하면서 조달 비용에 대한 부담감이 주가에 일부 작용을 했다는 것이고요. 오늘 반등폭이 좀 강했던 한미약품은 사실 경영권집에 대한 관련돼서 이슈가 계속해서 존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모뇨와 임종훈 형제와의 지분 갈등, 그리고 이사회가 이제 좀 있으면 열리는데 그것과 관련돼서 이제 우리가 일단 충분히 한번 기대를 해볼 만한 종목 중에서는 사실 한미약품이 아까 말씀드렸던 비만 치료 관련 3상 결과도 이제 남아 있고, 미국의 비만학회도 지금 열리면서 이제 결과에 대해서 이제 한미약품도 이제 어느 정도 연구 결과가 이제 가시권에 우리가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이번에 3분기 실적도 굉장히 양호한 실적을 내면서 충분히 이제 30만 원대에 대한 돌파 가능성, 그동안에 많이 이제 30만 원대의 박스권에 갇혀져 있던 상황이라서 저는 오히려 이제 비만 치료제 관련돼서는 이제 오늘과 같은 경우도 이제 노보노디스크 실적 발표도 있고, 그다음에 지난주에 우리가 일라이릴리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상대적으로 공급 부족 때문에 실적이 이제 가이던스가 조금 약화된 상황이라서 저는 크게 이제 비만 치료제 시장은 성장 가능성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크게 의심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중에서도 국내 시장에서 가장 빠르게 비만 치료제 개발에 대한 성공 가능성과 효능이 입증된 한미약품을 가장 탑픽으로서 계속 제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남아있는 학회 일정들도 많이 있습니다. 비만 학회도 있지만 바이오 유럽 6일부터 시작을 하고요. 월드 ADC도 7일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남아있는 학회들 일정들 따라서 종목들도 함께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만 치료제가 또 시장을 핫한 키워드 중 하나였는데 그중에 하나가 또 이걸 유통하는 블루엠텍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생각해보면 마진율이 공개가 되지 않아서 이거를 실제로 뚜껑 열어보고 마진율이 공개되고 실적이 얼마나 나오는지까지 봐야 괜찮은지 알 수 있다라는 의견들도 있는데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으로서는 국내 증시에서 비만 치료제와 연결돼 있는 연결고리가 가장 큰 거는 사실 저는 유통시장이라고 보는데, 왜냐하면 신약 개발에 있어서는 사실 비만 치료제가 국내에서도 출시가 되는 상황에서 MS 점유율이 앞서서 말씀드렸던 위고비의 이제 노보노디스크 쪽에서 계속 점유율을 뺏기는 상황이고, 또 추가적으로 효능에 있어서는 사실 견줄 수가 없는 효능이 되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유통주 쪽에서 이제 우리가 시각을 좀 넓혀볼 필요는 있고요. 앞서서도 이제 이 쇼티지 상황이 계속 벌어진다고 하면 사실상 블루엠텍 같은 경우는 앞서서 싹센다의 유통사에서 마진율이 적었다면은 지금은 오히려 그 마진율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우리가 러프하게 더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일단
종목 중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유통사를 일단은 저는 첫 번째로 보고요. 뭐 앞서서도 이제 펩트론 관련돼서 얘기를 했지만 펩트론은 사실 이제 우리가 유통사하고 견줄 수 없는 뭐 기술력이라든가 이런 것은 넘사벽에 있기 때문에 펩트론 제가 10만 원대 단에서는 일단 매도를 하고 그 이하 조정 시에는 이제 매수 관점으로 생각을 하면서 일단 이제 우리가 기술 수출이 확정이 됐을 때 그때 가서 매도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앞서서는 그러니까 유통사 쪽에서는 지속적으로 우리가 조정 시마다 일단 트레이딩 관점으로 블루엠텍을 생각하는 것이 저는 맞겠다라는 생각을 계속해서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펩트론은 또 일라엘릴리를 같이 끼고 있는 상황이죠. 14개월 정도 평가하고 이후에 이제 본계약이 체결될지도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또 FOMC 금리 인하가 지금 25bp 99% 확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그렇다면 더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섹터기도 하다라는 부분도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앞서서 우리 테마 중에 하나 2차 전지 있어서 이 부분도 마지막으로 점검을 좀 해볼게요. 유럽은 중국산 뭐 전기차에 관세를 부과를 시작했습니다. 물론 중국 쪽에서 반발을 하고 있긴 합니다만 알려진 재료이기도 하고요. 큰 틀에서 봤을 땐 사실 나중에 전기차 시장으로 가는 건 이미 예정된 수순이니까 지금부터 모아가야 하나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4분기 실적도 안 좋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으니까 그때를 오히려 노려볼까요? 일단 제가 지난주에 나와서 말씀드린 게 2차 전지는 이제 조정받아도 좋으니 물려도 매수를 해야 된다. 예. 그래서 관망하면서 관찰을 하면서 매수 타이밍도 계속 가져가도 된다고 말씀드렸던 게 지금 이제 CATL에서 리튬 광산을 이제 감산을 하면서 앨범할 쪽으로 이제 목표 주가를 올리면서 미국이 이제 GM과 같은 경우도 리튬 아메리카스를 지분 인수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한 현상이 뭐냐면은 내년도에 리튬에 대한 반등 가능성들이 좀 열려 있기 때문에 그리고 유럽과 같은 경우도 증감률은 올해 감소를 했지만 계속해서 성장에 대한 가능성들은 계속 열려 있기 때문에 사실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전기차의 판매율과 좀 직결이 되는데 일단 올해 같은 경우보다는 내년 정도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상황이고 유럽도 이제 뭐 그동안의 보조금을 좀 재검토한다는 소식도 내년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2차 전지는 지금 실적보다는 모멘텀으로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도 그동안에 미국 내에 이제 리튬 광산을 허용하지 않다가 이번에 허용을 하면서 그런 요소들이 사실 지금의 2차 전지에 관련돼서 반등폭을 조금 더 키울 수 있는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적은 그렇게 크게 의미는 지금은 없다. 없죠. 그래서 모멘텀들로 계속해서 그 모멘텀들 쌓아가는 흐름을 보였을 때 2차 전지는 바닥권에서 탈출 신호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좀 더 먼저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잘 짚어주신 것 같아요. 지금 만약에 혹시라도 여기에 물리게 되더라도 괜찮은 가격대에 있다라는 부분 언급을 해주셨고요. 실적에 대한 사실 기대감은 별로 없죠. 그렇기 때문에 실적보다는 모멘텀으로 좀 더 빠르게 움직일 수도 있겠다라는 부분도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지금 이 시각 시장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 지수 같은 경우에 출발 자체는 파란불로 이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상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지 지수부터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수는 일단 코스피, 코스닥 양 시장은 다르게 가리키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0.7% 하락세 그대로 유지하면서 2,570포인트로 지금 내려가 있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상승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현재 0.14% 상승폭은 그다지 크지만은 않습니다만 그래도 올라오면서 755포인트 선에서 현재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투자자별로 어떻게 현재 매매가 진행되고 있는지 동향도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유가증권 시장에서 개인이 나홀로 매도를 보였고 기관과 외국인이 매수를 보여줬다면 오늘은 좀 반대의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개인이 3,719억 원 매수를 크게 보여주고 있지만 기관과 외국인이 각각 1,900억 원대, 1,800억 원대 매도를 보여주면서 하방 압력을 더욱더 가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지금 완전 반대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는데요. 어제 코스닥, 코스피 모두 다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를 했고 개인이 팔았고 현재는 아예 반대로 개인이 597억 원을 사들이고 있고요. 기관이 41억 원, 외국인이 532억 원 각각 매도를 하면서 그래도 매도폭이 코스피보다는 크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지수가 상승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삼성전자부터 현대차까지 1위부터 5위 나와 있는데 일단은 개장 때만 하더라도 그 분위기가 매우 좋지는 않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만 홀로 상승하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SK하이닉스가 1% 가까운 상승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0.93% 올라오고 있고요. 삼성전자는 아무래도 ARM과 퀄컴의 이 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투자자들이 관망세를 좀 유지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1.8%대 굉장히 큰 폭의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은 1.2%, 현대차는 1.3%로 개장과 비교했을 때는 낙폭이 훨씬 더 크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1위부터 5위도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알테오젠이 현재 보합권에서 0.7%로 낙폭을 더 키워가고 있고요.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는 서로 엇갈린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노무라증권에서는 에코프로비엠에 대해서 이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을 했는데 에코프로비엠은 내려가고 있고요. 에코프로는 반면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HLB가 0.6% 하락하고 있고요. 이어서 리가켄바이오가 0.38% 하락세를 보여주면서 코스닥 시가총액 1위부터 5위 안에는 한 종목을 제외하고는 지금 이 시장에서는 모든 다 파란불을 켜고 있습니다. 종목별로 움직임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개장할 때는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락불을 켜면서 조금 아쉬운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몇몇 종목군에서 조금 더 상승불을 켜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전자기술 섹터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현재 57,6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도 계속해서 195,70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한화솔루션이 1.8% 떨어졌지만 한화시스템이 0.39% 반면에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LNF 같은 경우에는 분기 실적 공개 후에 주가가 어느 정도는 하방 압력을 좀 강하게 받아갔지만 현재 0.3% 올라오고 있고요.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에는 현재 1% 강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LG디스플레이는 0.48% 하락폭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섹터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섹터는 제조업 쪽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거의 대장격으로 자리를 하고 있는 섹터입니다.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는 0.25% 지금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반면에 지금 한미 반도체가 1.36% 떨어지고 있고 삼성중공업이 1.26% 올라오고 있습니다. 뚜렷한 테마를 형성하지 않고 종목별 이슈가 있을 때 그 종목 위주로 좀 움직이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BM이 0.5% 떨어지고 있고요. 한화오션이 1.8% 올라오고 있습니다. HD 현대미포도 현재 3.56% 강세장 보여주고 있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0.9% 하락하고 있고 현재 현대로템도 함께 0.6% 상승폭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전선 쪽에서는 좀 좋은 소식이 하나 나왔습니다. 미국의 수주가 7,200억 원을 돌파했다라는 소식에 역대 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 부분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섹터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섹터는 소비자 내구재 쪽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완성차 관련된 종목군들이 많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현대건설이 현재 1.96% 올라오고 있습니다. 불가리아 대형 원전을 수주를 하면서 15년 만에 해외 원전 사업을 재개를 했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LG전자랑 기아 그리고 현대차는 현재 하락불을 그대로 켜고 있고요. 현대차와 기아 같은 경우에는 10월에 미국 수출액이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올해 최고치를 찍었다라고는 하지만 주가에는 잘 반영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가 현재 7%대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3분기 실적이 공개가 되는데 굉장히 실적이 잘 찍히게 되면서 오늘 장에서도 주가가 탄력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섹터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섹터는 커뮤니케이션 쪽으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통신사들이 주를 이루는 게 바로 커뮤니케이션 쪽입니다. 최근에 통신사 쪽에서는 AI와 협력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면서 그래도 기대감이 꽤나 많이 들어갔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장에는 전반적으로 종목군들이 하락을 하기 때문에 함께 내려가고 있고요. LG U+를 필두로 해서 SK텔레콤, KT 모두 다 지금 낙폭 키워가고 있습니다. KT가 1.8%대 하락하면서 낙폭이 가장 크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섹터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인더스트리얼 쪽으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더스트리얼 서비스 안에서는 삼성물산, 삼성 E&A 아까와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0.3%, 0.2%대 낙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반적으로 이슈로 움직이는 종목을 제외하고는 하락불을 켜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도 서울경제TV와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현재 시간 기준으로 오늘부터 대선이 좀 시작이 됩니다. 대선을 앞두고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오늘 우리 시장은 좀 한산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봤을 때는 경합주 7곳 중에서 4곳에서 해리스 후보가 앞선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펜실베니아에서 동률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뉴스 체크 필요해 보입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내일 더 다양한 소식 준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